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빼앗아가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사연은요, 젊은 엄마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2살 새댁입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하나 있고요. 저를 아껴주는 마음씨 착한 남편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세 식구만 산다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좀 대하기 힘든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두 분 다 저한테 잘 대해주십니다. 집안에서 막내다 보니 친정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가족들과 잘 어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꼭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오늘은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 길더라도 꼭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판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 셋 중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집안의 귀여움과 예쁨을 한 몸에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첫째 언니는 저와 5살 차이가 나서 크게 싸우지 않고 꼭 이모나 엄마처럼 제게 잘 해주었고 2살이 차이 나는 둘째 언니와는 티격태격하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단합이 잘 되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 다 선생님이십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선생 딸이 버릇없단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우더른을 공경하면서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연애도 한 번 하지 않고 모태솔로로 지냈던 저는 직장에서 신입사원으로 근무할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 들어간 회사는 영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수입을 하는 무역회사였고 남편은 저의 사수였는데요.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일을 잘 못해서 남편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기본적인 건 자격증도 따고 영어도 웬만큼 유창한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무역회사의 영어 실력은 확실히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일상 회화와는 다른 경제적인 용어들의 홍수 속에서는 전화 응대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이메일을 보내도 실수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은영씨, 미스터 데이빗한테 보낸 메일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곳이 5군데가 넘어요.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읽어보고 다시 고쳐서 보내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대신 사과 메일 보냈어요. 앞으로 바이어들한테 메일 미리 보내지 말고 나한테 검사 받고 보내세요.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입사 초기에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남편에게 혼이 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영어 실력은 나날이 늘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을 가르쳐 줄 때는 철두철미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그런 다정한 면에 반해서 저는 남편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남편에게 애써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퇴근 시간에 남편은 저에게 처음으로 저녁을 같이 먹자고 말했습니다. 원래 직장 동료가 금요일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말하는 건 직장에서 금기처럼 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얼른 승낙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유명한 소고기 맛집을 찾아갔고 저는 속으로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라면 저녁 식사 장소로 처음부터 고깃집은 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이 사람이 나를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 안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을 깨뜨리고 남편은 고기 맛집에서
태연하게 저에게 사귀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는 거였습니다. 은영 씨, 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다짜고짜 고깃집에서 볼 빵빵하게 먹을 거 집어넣고 있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먹던 쌈이 목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태연하게 고기를 뒤집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난 은영 씨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저랑 진지하게 사귀어 볼래요? 아니, 뭐 그런 걸 고깃집에서 말해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고백했다고 나랑 사귀는 거 싫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요.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저와 남편은 사귄 지 1년이 지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셨죠. 시어머니만이 저희 결혼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아직 결혼할 때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사귀어 본 후에 결정하는 건 어때? 그 전에 헤어지면 더 좋고. 연애도 한 번 안 해봤다면서?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뇌리에 박혀서 두고두고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여자에게 뺏기기 싫어서 6개월 만에 결혼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3개월 동안 반대를 하셔서 1년이 지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시동생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시동생은 남편과 8살 차이가 나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동생에게 남편 몰래 용돈도 쥐어주면서 제 편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뇌물을 준 덕분인지 저는 시동생에게 점수를 넉넉히 받은 형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나무라고 꾸짖으시면서 제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남편과 시댁에 들어와도 저한테만 늦었다고 화를 내신다거나 제가 시댁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면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면서 혼을 내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상에 놓을 계란말이를 망치자 어머니는 저를 핀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런 간단한 음식도 하나 못하니? 집에서 정말 공주처럼 자랐나 보네. 어머님한테 집안일 좀 배워놓지 그랬니? 죄송해요, 어머니. 결혼할 준비를 꼭 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라서요. 그러게. 이렇게 빨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내가? 어머니, 하다하다 그런 것까지 혼내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더 잘하는 사람이 집안일 하면 되죠. 부부간에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얘가? 너 혹시 집에서 네가 집안일 다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일어나고 너 곱게 기른 줄 알아? 아, 안 되겠네. 너희들 매주 주말에 시댁에 와서 새아기는 집안일 좀 배워야겠다. 남편의 낭패한 표정이 떠오르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번갈아 노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싫다는 걸 그렇게 티나게 표정으로 표현하니? 너 내 아들 맞아?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돌변할 수가 있어? 아휴, 내가 아들을 헉 키웠네. 아무리 마누라가 예뻐도 엄마 앞에서 그렇게 티내는 건 아니지. 어머니는 과장되게 화를 내시며 저한테 남편이 냉정해진 탓을 돌렸습니다. 저는 시겁해서 어머니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싫은 소리를 듣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때는 어머니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세요. 제가 당분간 매주 올게요. 제가 빨리 집안일을 배우는 게 어머니 마음에 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날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뭘 그런 데 수긍을 하고 있어. 우리도 우리 사생활이 있어야지. 난 황금 같은 주말에 당신이랑 놀러 다니고 싶지. 본가에 가는 건 싫다고. 주말마다 시댁 오면 나도 불편하고 당신도 마음 편하지 않잖아.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야. 나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고 싶어. 자기한테도 부탁할 거 있는데 어머니 앞에서 과하게 내 편 들지 마. 그러면 어머니 더 서운해하셔. 그렇게 되면 나한테 더 미운 털 박히니까. 알았지? 남편은 제 부탁에 고개를 갸웃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귀여움과 예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매주 요리며 청소, 정리 등등을 가르쳐 주셨고 저의 살림 솜씨는 조금씩 나아져 갔습니다. 그렇게 두세 달이 흐르자 남편은 이제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주말마다 시댁을 그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토라져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시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자 바로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너, 네 남편한테 시댁 그만 가고 싶다고 말했니? 우리 아들이 그만 오겠다고 자기 의지로 말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가 끼부리면서 부탁한 거 아니야? 도대체가 너는 시미가 좋은 말로 하니까 우스운 거니?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다음 주에는 남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못 오는 것뿐인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그랬니? 아님 말고 다다음 주엔 꼭 와라. 어머니는 제 항변에 말까지 더듬으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꾹 뭉쳐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통쾌했습니다. 처음에 주말마다 시댁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길어야 5, 6개월이면 끝이 날 줄 알았습니다. 배울 게 엄청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매번 부르시진 않겠지 하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시어머니를 너무 얕봤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거의 1년 동안을 주말에 꼬박꼬박 시댁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됐다 싶은 시기에도 이제 그만 와라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견디다 못해서 시댁의 발길을 끊겠다고 말한 사람은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부르세요. 곧 1년이에요, 1년. 어느 며느리가 1년 동안 시댁에 주말마다 와요. 제가 못 참겠어요. 이제 그만 올게요. 뭘 겨우 1년 와놓고 그래. 새아기 살림 솜씨 나아지려면 아직도 멀었어. 됐고요. 다음부터는 일 없으면 부르지 마세요. 저도 이 사람도 이제 자유시간 좀 얻어야 하니까요. 아시겠어요? 남편의 반강제적인 독립선언으로 편해진 건 우리 부부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랬는지 저는 시댁을 안 가게 된 이후로 금방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아빠가 된다면 낮엔 꼭 자기가 봐주겠다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기에 저도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니까요. 저의 친정 부모님 역시 손자가 생긴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면 산후조리를 손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서 산후조리는 안 돼. 조리원에 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어느 정도 애가 크고 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요즘 산후조리원 얼마나 비싼데. 엄마가 해주면 그 돈 아끼고 좋지 뭐. 아기 키울 때 필요한 것들도 엄마가 다 사줄게. 산후 아기용품 받는 건 기쁜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결혼할 때 미리 만들어둔 적금 통장을 깨서
혼수랑 예단이며 시댁에서 필요했던 물품을 사갔기 때문에 엄마가 돈 문제로 고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결혼한다고 적금을 깨놓고 돈이 많이 필요했고 어차피 아기를 낳으면 또 적금을 모아둬야 했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도 손자가 생긴다니 기뻐하시면서 혹시 도와줄 일 있느냐고 하셔서 저는 손살을 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까지 돕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 태어나면 많이 안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직 어디서 산후조리를 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친정에 좀 자주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아기를 낳고 100일이 지나면 직장에 복귀하고 싶었기 때문에 엄마께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 엄마는 흔쾌히 아기를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는 한 1년간 엄마의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1년 남짓 남은 일이기에 남편도 저도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 별다른 논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잘 자리를 잡고 안정에 들어가면서 입덧이 멈추었습니다. 초기부터 별다른 입덧 증상이 없어서 저는 먹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사람들이 말 안 하면 임신한 줄 잘 모르더라고요. 시댁에 또 그때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하니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도 그렇게 빨리 하더니 어쩜 애도 그렇게 빨리 갔니? 애 낳고 나면 회사도 못 나가고 그러면 집은 언제 사려고 그러는지 원. 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좀 더 기다리다가 갔지. 너무 빠른 것 같다. 어머니, 저 애 낳아도 휴가 쓰고 복귀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 누가 너 기다려준대니? 회사에서 네 자리 남겨두고 있을 것 같아? 경력 단절이 괜히 시작되는 게 아니다. 이제 봐라, 네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니는 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처럼 저에게 출산하고 나면 회사 퇴사할 거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설마 하는 생각에 어머니의 경고성 발언을 흘려들었습니다. 4개월까지는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평소에 입던 옷들을 그대로 입을 수 있었지만 그 후부터는 아기도 크기 시작했는지 인부복을 사야 했습니다. 겉으로도 아기를 가진 게 확연히 드러났기에 저는 배 앞부분을 가릴 수 있는 앞치마 형태의 치마를 사서 입었습니다. 그런 채로 저는 별 생각 없이 출근을 했는데 회사 동료들이 저한테 와서는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영대리님, 임신하셨어요? 와, 진짜 용자시네. 임신하고 출산했으면 회사 생활 끝이라던데. 그래서 저는 결혼도 안 할 거잖아요. 자유로운 솔로, 빛이 나는 솔로로 살 거예요. 어머, 운영대리 진짜 임신한 거야? 부장님한텐 최대한 늦게 말해. 알지? 자기 신입사원일 때 결혼한 과장님, 애 가졌다고 계속 갈굼당하다가 그냥 자기가 자진 퇴사했잖아. 윗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 낳고 돌아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진다잖아, 회사에서는.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꼭 늦게 말해. 알았지?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회사의 동료들은 축하가 아니라 걱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설마 임신한 게 무슨 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쯤 알리셨나요? 제가 임신한 걸 안 알려야 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알게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장님께 제 임신 사실을 대신 말하고 허락 좀 받아달라고요. 휴가 쓰는데 동료들의 말을 들으니 굉장히 눈치를 줬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저희 와이프 말인데요. 은영 씨가 왜? 둘이 무슨 일 있나? 설마 싸우기라도 한 건 아니겠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 오, 그게 정말인가? 자네도 이제 아빠 되겠구만. 축하하네. 그래,
예정일은 언제쯤이라고 하던가? 내년 1월 말입니다. 확실한 건 그때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저희 와이프가 출산 후 복귀를 하고 싶다고 해서요. 혹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당연히 가능하지. 뭐 1월 달이면 비수기니까 다행이네. 한 3, 4월 초에 복귀하면 되겠구만. 정말이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자기 자리 없을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엔 출산이 퇴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게. 그런 옛날 이야기를 누가 하던가. 요즘은 그러면 노조에 고소 고발당해서 안 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애기 낳고 다시 오라고 해.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장님의 허락도 받았으니 저는 한결 안심하는 심정으로 편하게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빛보다도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임신 막달에 무거운 몸으로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휴가를 모두 몰아쓰고 싶어서였습니다. 막달이 되니 몸도 무겁고 손도 잘 붓고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며 참고 회사를 다녔죠. 거기다가 회사에서 무리를 했는지 어느 날 저는 임신성 고혈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손이 떨리고 어지러운 기분을 느끼고 밤에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심상치 않은 몸의 기운을 느껴서 얼른 남편을 깨워 응급실에 가자고 했고 그날 혈압이 너무 높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저는 겁이 덜커덕 났습니다. 제 평소 신조는 당연히 자연분만이었거든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꼭 자연분만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아물고 회사 복귀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술은 제 계획에 없었던 일이에요. 제발 자연분만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게 산모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혈압 더 높아지고 아기한테도 안 좋아진다고요. 이만큼 다 키워서 낳기만 하면 되는데 아기한테 무슨 일 생기길 바라세요? 산모님, 제발 말 좀 들어요.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수술방으로 보냈습니다. 자기야, 꼭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한숨 자고 와. 그러면 예쁜 우리 아기 보일 테니까. 알았지? 걱정하지 마.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깨어나 보니 아기는 이미 신생아실에 가 있는 상태였고 저는 만 하루 동안 굶으면서 기운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눈을 뜨자마자 제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깼어? 괜찮아? 나 기억나지? 누군지 알지? 우리 아기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 예쁜 공주님이야. 당신 정말 고생했어. 수고했어. 우리 공주님 보러 가자. 내가 자기 부축해줄게. 남편이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이 저는 머리가 아파서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휘휘 내저으며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절로 얼굴이 찌푸러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남편에겐 미안했지만 지금은 덜 깬 정신을 수습하고 푹 쉬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 말을 듣는데 골이 너무 울려. 이제 그만 떠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나 좀 더 자야겠어. 그래? 그럼 나 나가서 아기 좀 보고 올게. 편하게 쉬어. 남편은 멋쩍게 웃으면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머리맡에 놓인 물을 먹고 남편이 없는 틈에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앞에서 수술 후 가스라도 나오게 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아직은 그런 문제로 허물없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친정엄마가 곧 오셔서 저는 엄마의 도움으로 머리도 감고 훨씬 사람답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시댁 식구들도 남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본 후 저의 병실로 내려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제 앞에서 아기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하게 흥분 상태였습니다. 신생한데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나중에 보면 너도 네 새끼 너무 예쁠 거다. 완전히 우리 소녀 미스 코리아감이지 뭐니. 그러게요. 우리 형이랑 형수님 반반씩 골고루 닮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우리 조카. 나 조카바보 예약할 것 같아요. 정말 수고했어요, 형수님. 아직 뭐 빨갛고 쭈글쭈글하던데 뭘. 우리 아들 닮았으면 이쁘겠지만 글쎄 아직은 난 잘 모르겠던데. 너도 그렇지. 아까 봐도 모르겠니? 걔가 며느리를 닮긴 뭘 닮았어. 하나도 안 닮았더구만. 너 너무 형수한테 약한 거 아니야? 어머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보다 우리 은영이가 훨씬 예쁘게 생겼지. 난 우리 딸이 커가면서 은영이를 더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아, 그런 말씀 계속 하실 거면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가 알아서 애 키울 테니까. 어머니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태도에 병실의 분위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싸한 분위기에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가신 후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어머니 때문에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아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 들었어? 나 정말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아기 보러 오셔서 꼭 그렇게 말씀을 밉게 하셔야 하는지 모르겠어.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 다음부터는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말할게. 자기가 마음 풀어. 그리고 얼른 몸 회복해야지, 어? 하지만 제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잘못은 시어머니가 하신 건데요.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와 함께 병원을 퇴원해서 저는 친정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예약했던 조리원에서 스케줄 문제로 일주일 정도 뒤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친정엄마가 힘이 드실까 싶어서 남편이 연차를 모아서 쓰고 저와 아기의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말리셨습니다. 괜히 회사에 눈치 보일 일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와. 같은 회사에서 두 사람이 다 휴가 쓰면 어떡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원래 산후조리 다 해주려고 했는데 뭐 한 달 정도 머물다가 가도 엄마는 끄떡 없어. 이제 퇴직도 했고 할 일도 없는데 뭐가 어때. 잠도 못 주무실 거고 아기 울면 내가 엄마한테 애 줘버리고 쉴 것 같은데 그래도 안 힘드시겠어요? 엄마 딸 셋이나 키웠어. 은영이 너 그거 몰라? 엄마는 육아의 달인이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생각보다 엄마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저는 엄마의 호언장담에 안심하고 아기를 데리고 산후조리원 들어가기 일주일 전부터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엄마는 호기 있게 큰 소리를 치셨지만 낮에는 밤에 애 보느라 지친 몸을 쉬셔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점심에 미역국을 같이 먹고 설거지를 하시는 건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괜시리 아버지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은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 아버님은 우리가 집에서 생활했던 그 시간도 너무나 즐겁고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일은 그분들의 적적했던 삶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에 충분했고 간만에 나는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인해서 하루에 한두 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던 두 분이 대화도 많이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에서의 평화롭고 조용한 일주일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 가게 된 산후조리원에서도 물론 몸은 아주 편했지만 어머니의 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산후조리를 받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후회해봤자 이제는 지나가 버린걸요. 그 후로도 저는 종종 육아에 지치고 힘이 들 때 친정에 가서 쉬곤 했습니다. 다음 주면 출근인데 금요일쯤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무서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자 잔소리를 속사포처럼 쏟아놓으셨습니다. 마치 기다린 것처럼요. 아기 낳은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시댁에는 아예 안 올 작정이니?
아니 어떻게 어머니가 얘기를 해야만 시댁에 올 생각을 해. 나도 소녀 보고 싶다 얘. 어머니 아직 제가 몸이 회복이 다 안 되고 아기가 밤에 자주 깨서 시댁 가면 낯선 환경이라 더 잘 안 잘 거예요. 이번 주 주말에 남편이랑 아기랑 같이 갈게요. 잠은 집에서 자고요. 아니 그래도 애 데리고 오는데 하룻밤 정도는 잘 수 있잖아. 시댁이라고 그것도 못 해줘? 네 친정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시댁이라고 오기 싫다는 거야? 너 나 싫어하니? 다 필요 없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우리 식구들도 아기 얼마나 컸는지 궁금하니까 무조건 자고 가. 알겠어?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처음에 우리 딸 태어났을 때 병원에 오셔서 이쁘지도 않고 저를 닮았다고 싫어하셨던 건 어머니셨으면서 안 온다고 서운하다고 전화까지 하실 일인가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찍힐 수는 없어서 토요일 아침에 아기를 데리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좋아서 서로 아기를 안아보겠다고 앞을 다투어 저에게서 애를 빼앗아가듯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낯도 안 가리고 방긋방긋 웃자 좋아하셨습니다. 예, 새아기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애 안 보고 쉬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가서 쉬어라. 월요일에는 출근해야 한다면서 아버지가 애기 봐줄게. 이리 데리고 와봐요. 나도 한번 안아보게. 시아버지가 우리 딸을 시어머니에게 안아드리자 아기가 삐죽삐죽하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아기의 우는 얼굴을 보자 얼른 아기를 다시 시아버지에게 드리고 나서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얘 맨날 너한테만 안겨있다 보니까 애가 손을 탔나 보다. 이제부터 주말에 계속 애 데리고 와야겠다. 우리들 얼굴도 좀 익히게. 아니 당신 얼굴만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오니까 울음 싹 그쳤잖아.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뭐 얘야 아빠니까 그렇겠지만. 그럼 삼촌한테 가볼까? 옳지, 옳지. 그것 봐, 삼촌도 좋아하는구만. 당신만 싫어하나 봐. 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아기가 너하고만 시간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안기고 해야지. 그래야 낯을 안 가리지 않겠어? 어머니, 그냥 아기가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 분위기로 아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손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기도 그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아니, 너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이 없다면서 또 길길이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이 싫어서 시댁에 와서는 하룻밤도 자지 않고 남편을 졸라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친정에 아기를 낮 동안 맡기고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퇴근 전에 아기를 데려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가 아기 보는 게 너무 힘드셔서 손목과 다리에 관절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안 되겠어요, 엄마. 나 애 보는 이모 구해볼게. 엄마 너무 고생시킬 수도 없고 안 되면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회사 그만두든지 할 수도 있고. 아니야, 은영아. 너 그것만은 안 돼. 차라리 엄마가 네 애 계속 봐줄게. 엄마는 괜찮아. 요즘에 회사 그만두면 다시 재취업이 되는 줄 알아? 제 입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자 어머니는 펄쩍 뛰며 반대하셨습니다. 절대로 경력 단절만은 안 된다고, 차라리 일을 시간 줄여 적게 하는 한이 있어도 전업주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베이비시터는 잘 구해지지 않았고 어렵게 구한 베이비시터는 저희와 딸하고 안 맞아서 그만두기를 몇 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베이비시터에 지쳐서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휴직을 하고 나니 아기와 함께 있는 시간은 길어져서 좋았지만 매일 아기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저는 점점 우울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집안일도 하기 싫어지고 아이만 데리고 있고 문 밖을 나가지도 않는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당연히 잘 씻지도 않았고 밤잠을 못 자서 다크서클이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온 친정아버지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실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몇 주째 집에 오지 않는 제가 걱정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은영아, 너 왜 이러니? 정신 좀 차려봐. 너도 좀 꾸미고 있고 집에만 있다고 씻지도 않고 있으면 그럼 어떡해. 안 되겠어. 엄마랑 백화점 좀 가야겠다. 그래, 우리 딸도 손녀도 둘 다 아버지가 맛있는 저녁 사줄 테니까 가자. 얼른 나가야지 안 되겠어. 집에만 있으면 병난다. 그날 저녁은 정말 오래간만에 아기들을 안 메고 예쁘고 팔랑거리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본 것 같았습니다. 매일 늘어난 추리닝 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예쁘게 꾸미고 밖에 나가니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백화점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기도 엄마 품 안에서 고요하게 잠들고 저는 아버지와 같이 명품 코너에 가서 아버지가 기분 좋으시다면서 사주신 명품 백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쁜 옷을 입은 제 모습을 보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장인 장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이 사람이 매일 눈이 푹 꺼져서 피곤해 보였는데 오랜만에 꾸미고 나간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어머님, 아버님 자주 좀 와주세요. 우리 은영이 만난 것도 사주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은 고마움의 표시로 저희 부모님께 100만 원을 드리면서 저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까진 좋았어요. 친정엄마가 저희 애도 봐주시고 일주일이지만 산후조리도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돈을 드리고 싶었지만 괜히 시댁, 특히 시어머니에게 눈치가 보일까봐 말을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저 기분 전환하라고 아버지는 가방까지 흔쾌히 사주셨잖아요. 사실 저의 친정이 명품백을 쉽게 사고 그럴 정도의 재력은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도 아까워하시지 않고 저를 위해서 가방도 선물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 어머니가 제 집에서 하루 자고 아침도 드시고 가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 저는 또 집에서 푹 퍼진 차림으로 밤낮으로 애를 보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낮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욕을 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따가 저녁 때 너희 집에 갈 거니까 준비해라. 어머니, 뭘 준비해야 돼요? 저 아이 보느라고 밥도 잘 못 먹어요. 네 아버지랑 같이 집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저녁상만 준비해놔. 그리고 너 너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다? 며칠 전에 너희 친정엄마랑 아버지도 오셨다면서? 그런데 시댁 어른들은 초대하기도 싫다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희 친정아버지는 저녁을 나가서 사주셨어요. 저 힘들어할까 봐서요. 뭐? 참 기가 막혀서. 너는 애 하나 키우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밥도 안 해먹어? 너 혹시 우리 아들 굶기니? 안 되겠다. 내가 점심때부터 갈 테니까 그럼 장만 받아놔. 네가 밥 해주기 싫으면 내가 직접 가서 해야지 어쩌겠니? 아니요. 제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죠.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시끄럽고 그냥 장만 봐놔. 엄마가 가서 밥 해주면 되잖니? 너희 집 한번 가려면 밥도 내 손으로 해먹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정말 효부 났네. 효부 났어. 시어머니는 기막힌 말을 뱉어놓으시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는 저한테 가슴에 콕 박힌 가시처럼 트라우마로 남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마음을 정리하고 아기를 안고 시장에 가서 고기와 과일, 채소들을 사왔습니다. 어머니가 뭘 만드실진 몰라도 부족한 게 없도록 많이 장을 봐왔는데 팔이 끊어지고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냉장고에 정리를 하고 채소 과일을 씻고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앞으로 나가서 오시는 시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 아기 잘 지냈니? 소녀는 나한테 줘. 아버지가 잘 보고 있으마. 손 좀 깨끗하게 씻고 올 테니까 기다려. 역시 시아버님은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시려고 오자마자 아기를 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눅이 잔뜩 든 눈으로 시어머니를 보며 쭈뼛쭈뼛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서 오세요. 그래, 장은 받아놨니? 내가 네 말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그래도 내가 소녀는 못 봐주는 건 맞으니까 저녁밥은 해줄게.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열심히 반찬들을 만드시는 어머니 옆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못한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은영아, 이리 와. 저녁은 시어머니가 할 거니까 넌 나랑 같이 아기 보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희 집인데 너도 뭘 좀 해야지. 아예 손 놓고 밥도 얻어먹을 작정이야? 이리 와서 파라도 다듬어. 시아버지의 다정한 말에 거실 쪽으로 가려다가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팔을 썰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있으니 신혼초에 느꼈던 답답함과 삭막한 공기가 어머니와의 사이에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날이 선 칼날들 사이로 걸어가는 위험한 기분으로 아슬아슬하게 어머니와의 저녁상 차리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딸은 다행히 시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어서 다른 방에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거실에 저녁이 차려졌고 저는 남편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아까 야근을 해야 한다고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와, 당신이 솜씨발이 좀 했구만. 맛있겠다. 어서들 먹읍시다. 애써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시려는 시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어머니와 저는 묵묵히 밥을 떠서 기계적으로 입에 넣는 행위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시고는 시아버지도 힘들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노력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절간 같은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린 후 저는 수박을 잘라 시부모님의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과일 드세요. 수박이 요즘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그래, 속살이 빨간 것이 아주 맛있겠다. 새아기 너도 먹어라. 당신도 하나 드시고. 그러고 있는데 안방에 눕혀두었던 아이가 깼는지 으앙하고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얼른 아기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불편해서 얼른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명품백이 어머니의 눈에 띄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이거 몇백만 원 하는 가방 아니니? 예쁘네. 이것 좀 매봐도 되지? 네, 그러세요, 어머니.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는데 그 가방이 장롱 속에 있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명품백에서 눈길을 한번 못 떼시고 홀린 듯이 그거를 옷걸이에서 내려 매보면서 신이 나신 듯 했습니다. 이리저리 가방을 화장대에 달린 거울에 비춰보면서 어머니는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너보다는 나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구나. 너같이 젊은 애 감성이 아니야. 이거 어느 정도 중년 지난 부인들이면은 그런 메이커 아니야? 은영아, 이거 나한테 줘라. 가방도 급이 많은 사람이 들고 다녀야 멋있는 거야. 너한테 무슨 명품 가방이 필요해?
아직 어린애기 엄만데 기저귀 가방이면 되지. 안 그래? 나 동창회 나갈 때 메고 갈 테니까 좀 빌려줘.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빌려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곳이라도 뺏어갈 듯한 기세로 어머니는 그 가방을 꽉 쥐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안 돼요. 저희 친정아버지 선물이라서요. 한번 빌려드리는 거야 괜찮지만 드릴 수는 없어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니? 나도 가방은 많아 얘. 이게 예쁘니까 빌려달라고 한 거지. 내가 뭐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아?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네. 다음 달에 동창회 있는데 그때 메고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얘. 그날 저녁 어머니는 기어코 제 명품백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눈앞에서 저는 어머니에게 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났어요. 친정아버지와 백화점에 갔던 추억의 백인데 그 추억 자체를 송두리째 더럽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는 아기를 안고 멍하게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온 남편은 거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아기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무릎에 묻고 울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또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어? 자기 구박해서 우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가 내 가방 빼앗아 가셨어. 우리 아빠가 선물로 주신 건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가져가서 안 주시면 어떡해? 난 또 뭐라고. 엄마가 돌려주시겠지. 우리 엄마 가방 욕심은 없을 거야. 집에도 몇 개나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마. 돌려주실 거야. 어? 그러니까 얼른 자자. 당신 잠을 못 자서 별거 아닌 일도 대단하게 생각되는 거니까.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피해망상이라도 걸린 걸까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자 바로 저의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친정아버지는 당연하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왜 사부인이 네 가방을 가져가신다는 거냐? 그냥 한번 매본다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신다니? 혹시 동창회 언제 하신대? 그날 지나도 안 가지고 오면 이 아빠가 한번 전화해 볼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우리 딸. 드디어 일주일 후 동창회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만큼 긴 하루가 제 인생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를 낳던 날에도 이렇게 조마조마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점점 불안한 감정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 정말 내 가방을 그냥 꿀꺽 하시려고? 그리고 모른 체 하시는 건 아닐까? 별별 불길한 생각이 다 들어서 그 다음날 저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시어머니가 연락이 되지가 않아요. 동창회 다음 날인데도 가방 들려주시지도 않고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다.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아빠가 말하면 돌려주실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시어머니가 미워졌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선물인데 그걸 가져가서 깜깜무소식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양심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는 한 번도 안 받으시더니 사돈어른은 어려운 모양인지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사돈어른이 웬일이세요?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을까? 사부인, 저희 애한테 제가 사준 가방이 있는데요. 사부인이 빌려가셨다고 하던데. 제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잠시 말이 없다가 아버지에게 막 저를 바꿔달라고 하시더니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넌 그걸 얼마나 됐다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이르고 난리니? 이건 무슨 어이없는 경우야. 내가 그걸 가진다고 했니? 그리고 내가 너희 결혼하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런 생각했다면 시어머니한테 이런 가방쯤은 선물로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 말 하지 마시고 그 가방 가지고 카페에서 저 좀 보시죠, 사부인. 친정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전화를 끊고 시댁 앞에 있는 카페로 달려가셨습니다. 카페에서는 시어머니가 가방이 든 쇼핑백을 안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네가 네 아버지까지 대동해서 이걸 받으러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못 믿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사돈은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애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같이 나온 겁니다. 애 혼자 있으면 사부인이 그 가방 그대로 가버리실 것 같아서요. 아니, 누가 들으면 제가 도둑질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그리고 가방도 급이 맞는 사람이 메고 다녀야 빛이 나죠. 이런 고급 가방이 새아기 같은 어린애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당연히 나한테 더 잘 어울리지.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고요. 어머니가 가방을 내놓을 생각을 하시지 않고 점점 이상한 말씀을 하시자 친정아버지는 너무 열이 받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나자 웅성웅성하던 카페가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만지면서 멍한 얼굴로 때린 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셔도 그러면 아버지가 더 불리해져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아버지 모시고 집에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아버지가 욱하는 성격이 있으셔서. 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치려고 하는 것이 보이자 저는 얼른 아버지를 모시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했으니 설마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고소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사돈을 때린 혐의로 유치장 신세를 지셨고 시아버지가 나서서 쌍방의 과실로 합의를 봐서 겨우 풀려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펄펄 뛰셨어요. 당신 왜 그걸 합의해줘요? 사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가방 좀 늦게 돌려줬다고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난 합의 안 해줄 거예요. 이 사태의 처음 발단이 당신부터잖아. 그건 생각 왜 못해? 그리고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합의해줘야지. 어떡할 건데? 그럼 당신이 한 대 맞았다고 뭐 우리 아들 이혼시키고 우리 손녀 더 이상 못 보게 돼도 좋아? 애초에 당신이 그 가방 탐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결과도 없었어. 무조건 조용히 해. 안 그러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시아버지의 불효령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무셨고 아버지는 15일에 구류에서 풀려나시고 시댁에 합의금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도로 찾았지만 하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명품백을 저는 가지고 있기 싫어서 중고장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저 가방만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그 백을 누가 사갔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시동생을 대리로 시켜서 저희 시어머니가 사셨지 뭐예요. 저는 가방 내놓은 후 잊고 있었는데 그 가방의 택배 주소를 보니까 제 시동생의 집이었지 뭐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집착급 아닌가요? 그냥 어머니께 가방을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못난 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친정과 시댁도 원수처럼 지내지도 않게 되었을 거고요. 그래도 정말 저희 시어머니랑 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 아기는 돌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 마주치기 싫으셔서 저는 식사 모임을 2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우리 딸 돌잔치에도 그 문제의 명품백을 메고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그 가방을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버젓이 일부러 메고 오신 게 틀림없어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속이 메스꺼워져서 저는 어머니의 얼굴도 못 보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신가요?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사돈도 안 보이고 도리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시어머니는 저를 골탕 먹이려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의심마저 드네요. 어서 결혼 생활이 오래 지나고 우리 아이가 커서 시댁의 간섭을 안 받고 살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상처 안 받으시고 얼른 상심한 마음을 예전으로 돌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댁과 저처럼 대립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들 행복하세요.